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할 뻔했던 저의 사연을 들려주고자 해요. 제 딴에는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었는데 다른 분들 사연을 읽어봤더니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연을 읽으면서 문득 위안을 받기도 했네요. 많은 사연자들처럼 저도 이번 기회에 속풀이 좀 해보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장인어른보단 당연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 노력할게. 날 선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절대 네가 후회하는 일은 안 만들 거야. 나름대로 재고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란 작자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정말 아빠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준 남편인데 제 입장에선 결혼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다렸던 남자였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당연히 결혼에 꼴이 나였죠. 부부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남편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결혼 생활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네, 바로 시모 때문인데요. 물론 현재는 시모는 식구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애미야, 언제까지 늙은 사람 팔자를 망칠 셈이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앞으로 쥐 죽은 듯 살 테니까 제발 마음 좀 풀어라. 네가 마음을 풀어야 내가 사람들 볼 낯이 있지. 지금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걸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줄 사람 마음 아니에요? 왜 멋대로 용서를 해달라고 조르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사실 현재도 해결된 게 아니라 휴전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생활을 얼마나 이어가야 할지 참 생각이 많은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첫 갈등은 아마 이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청약 저축이 있었는데 운 좋게 제가 결혼하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복권이나 다름없었죠. 식 올리기 반개월 전에 아파트 청약을 받게 됐고 친정엄마가 계약금과 중도금 1회분을 해줬어요. 친정엄마 돈이 80%고 제 돈이 20% 들어간 아파트였죠. 문제는 시모가 이 일로 친정의 돈이 꽤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때부터 제 친정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해줄 돈이 있었으면 청약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집으로 해달라고 하지. 나중에 애 낳고 살려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훨씬 좋지 않아? 사돈 내도 애 키워봐서 알 텐데 융통성이 없으시네.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남편한테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모한테 친정 비꼬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듣던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장모님이 이 정도로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지. 엄마는 무례하게 왜 희원이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 희원아, 엄마 말은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감사 인사는 꼭 할게. 고마워.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가 싸우지 않도록 제법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개소리엔 무시가 답이다 라는 말이요. 그렇지만 제 썩은 표정까진 숨기지 못했네요. 솔직히 무시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을 지키며 말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시모에 대한 너무 큰 기대였던 거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시모는 그저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 봐요. 날이 갈수록 시모의 돈 욕심이 활개를 치더라고요. 그땐 신혼집에 입주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역시나 무례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예, 오늘 내 친구들 한 10명 정도 니들 집으로 불렀거든? 새 아파트 입주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요? 어머님, 당일에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도 제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은 무슨 일정?
며느리면 시댁 일이 당연히 우선이어야지. 약속 있어도 취소하면 될 거 아니니. 나도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 부른 사람들을 도로 가라고 해. 어차피 니네 집 돈 많아서 회사 취미로 다녀도 상관없잖아. 참, 출장 뷔페 좀 불러라. 그리고 내가 고른 와인이 있거든. 사진 보내줄 테니 그걸로 준비해놓고 나중에 저녁에 보자. 기가 차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희 부부 허락도 없이 자기 집인 것 마냥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왜 시모 지인들에게 접대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때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장부터 시모에게 밉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남들이 어렵다는 고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을 했더랬죠. 그래서 결국 출장 뷔페를 알아보고 제 돈으로 예약했습니다. 어머님도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이 하고 싶을 거라며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집들이 시간이 되었고 등장한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안 준 곳이 없었죠. 솔직히 고작 집들이 하러 집에 오면서 뭐 그렇게 요란을 피우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하필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고 늦게 온다고 해서 제가 시모의 응석을 다 받아주어야 했어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준비했지? 내 친구들이 워낙 깐깐해서 대충 준비하면 다 눈치챈다고. 네가 내 며느리로 제격인지 아닌지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해라. 오늘 하는 거 봐서 점수 잘 주든가 말든가 할게. 그깟 점수 안 받으면 그만이었기에 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내 하면서 우선 맞춰줬어요. 그렇게 얼마 후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집안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명언을 직접 확인했지 뭐예요. 시모 지인들은 어쩜 하나같이 다들 시모랑 비슷한 성격인지 모르겠더군요. 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온갖 방문을 다 열어보는 건 기본이었고 침실까지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에 누워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 이 가방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왔다는 그 가방 아니야? 어때? 나랑 잘 어울려? 집들이로 출장 뷔페까지 부르는 며느리는 내 생전 처음 보잖아. 부럽다 부러워. 시모가 어지간히 생색을 내놨나 보더라고요. 시모 지인들이 시모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모는 친구들의 동경어린 눈길을 잔뜩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럽기는 뭘. 당연히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눈이 좀 높아. 어차피 이건 사돈네한테 껌값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부담 안 가지고 마음껏들 먹고 가. 시모는 마치 우리 집이 상위 1% 정도 되는 집안처럼 떠들어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모가 얼마나 과한 걸 요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과일을 들고서 시모 옆으로 가 앉았어요. 그들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죠. 네?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 껌값은 아니죠. 저도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일 뿐인데요.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라는데 친정 재산이랑 저 아무 상관없어요. 출장 뷔페도 제 월급으로 부른 거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집들이 준비하느라 깜빡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요. 어쩌죠? 출장 뷔페가 너무 비싸서 그날 따로 용돈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뭐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얘긴 나중에 따로 하자꾸나. 네네. 참, 근데 어머님, 요즘 과일은 또 왜 이렇게 비싸대요? 어머님이 좋고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는데 과일들이 죄다 금값이더라고요. 돈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래도 어머님 친구들한테 제 사비 몽땅 쏟아부었으니 오늘 이 자리가 생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과일 칼을 들고 시모를 향해 일부러 웃어 보였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시모는 친구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솟구치는 화를 참는 듯 하셨죠. 맛있게 먹던 시모 지인들마저 시모의 상태를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정도로 빨갛더라고요. 머지않아 지인들이 음식을 접시에 내려놓더니 친구들이 애써 싸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웃기도 했으나 시모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 좋아하고 사람들 시선에 저리 신경 쓰는 사람인데 저의 가시 박힌 말에 감정이 안 상했을 리 없겠죠? 결국 지인들은 그 시간 이후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씩 급한 일이 있다고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와 시모의 본격적인 갈등이 고조가 되었어요. 시모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저 혼자 음식을 치우려는데 내내 입 닫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상 위에 있는 음식을 전부 엎어버리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언성 높이며 삿대질을 했어요. 야,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랬니?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나를 꼽줘야 했어? 대충 넘기면 될 상황에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사람 피를 말려, 피를. 어머님도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버려놓으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게 왜 자꾸 저희 친정더러 돈이 많다고 멋대로 단정 지으세요? 저희 친정이 돈이 많든 적든 어머님이랑 관련 없는 일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소리잖아. 내가 이런 소리까지 새파랗게 어린 네 눈치 보면서 해야 하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사돈재산 자랑 좀 하면 어때서? 내가 너희 집을 뭐 가난하다 욕을 했어? 칭찬에 줘도 난리야. 설마 우리한테 돈 쓰려니까 아까워서 그러니? 네 말 맞다 나. 너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그런 식이면 우리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겠다. 아,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도움받을 생각이셨어요? 저희 집이 무슨 보험도 아니고. 어머님 사정 어려워지는데 왜 저희 친정을 끌어들이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 돈 받아서 어머님께 드릴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요. 혼자 김칫국 좀 그만 마시세요. 저 지금 확실하게 제 의사 전달하고 있어요. 저 어머님이랑 다투기 싫으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시모는 본인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자 성질만 부리더니 곧 가방을 챙겨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엎어진 음식을 치우는 건 제 몫이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시모도 알아먹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남편에겐 알리지 않았어요. 한 번 정도의 사고는 실수로 여기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물론 두 번째부터는 참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시모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집들이 후로 한 3개월은 조용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좋았지만 묘하게 불안한 감이 계속 마음을 돌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이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시기였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외가 식구들끼리 작은 이모 병원비 얘기로 한창이었는데 저도 당연히 돕겠다고 했었죠. 작은 이모가 저 결혼한다고 명품 가방 선물에 남편에게도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줬었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해 줬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되면서 또 문제가 찾아왔어요. 시모가 우리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터폰 확인도 못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시모가 다짜고짜 저를 밀치고 들어오면서 자기 아들 돈 뜯어갔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네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남의 아들 돈까지 뺏어가? 왜 우리 아들 주머니를 뒤져? 집 하나 해왔다고 유세했더니 지금? 그러려고 이 아파트 해온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주머니 털어갈 거면 이 아파트 당장 우리 아들 명의로 바꿔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내 아들 돈을 되레 빼앗아 가는 거냐고. 일부러 말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니? 평소에는 똑 부러지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멍청해졌네.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목적이 너무도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작은 이모 병원비 보태준 것에 화가 났다기보단 이때다 싶어 집 명의를 탐내는 거였어요. 집 명의가 계속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거슬렸나 봐요. 이 와중에 이럴 일인가 싶어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꼬투리 하나 잡아서 명의 협박하려고 얼마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시모는 자기 속이 훤히 보이는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에 남편 지분도 어머님 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제 주머니 털러 오신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릴. 다 됐고 공동 명의로라도 해. 어디 집 명의를 여자 이름으로만 달랑 올려놔? 집안 망신시킬 일 있나? 너 설마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안 바꾸는 거냐? 청약 하나 당첨됐다고 우리 아들을 기 다 죽여놓을 생각인 거야? 나중에 재산 나눠줄 일이 뭐가 있죠?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왜요? 남편 명의로 바꾸면 저랑 남편 이혼시킬 예정이세요? 그래서 뭐 하나 뜯어내고 보내야 해서 집 명의 바꿔달라고 땡깡 부리시는 거예요? 시모가 그 순간 표정이 어색해졌는데 아마 제 말에 전곡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혼자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더니 억지만 부리고 빠르게 돌아가 버리더군요.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기 때쯤엔 맨날 말만 저래서 별로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모는 결국 자기의 어둑한 그림자를 손바닥으로 가리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댁 식구들에게 본인의 실체가 탄로날 짓을 하고 만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5개월째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찾아온 축복이니만큼 남편과 잘 키워보고자 다짐했었어요. 남편은 원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 더 잘하려고 애써줬죠. 근데 여기서 또 시모의 주둥이가 나불거렸다는 겁니다. 시모는 지극정성인 남편과 그 대접을 받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도 구시렁댔어요. 상전 난내 났어.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바깥일 하느라 힘든 남편을 수발들게 해? 누가 보면 임신은 너 혼자만 하는 줄 알겠다. 자기 손주 될 아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을 왜 이렇게 비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시부가 워낙 점잖으시고 말수가 적어서 존재감도 적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오죽 듣기 불편했으면 시모한테 작작하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모를 상대해줬습니다. 저도 분명 시모의 독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나마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시모가 근처에 못 오도록 관리해줘서 우울증까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집에서 산후조리 중일 때 또 한 번 사고가 터졌어요. 시모가 온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남편이 저는 쉬어야 해서 안 된다고 해도 중대 발표가 있다며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시댁으로 향했었죠. 역시 황당한 말씀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갱년기가 왔는지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몸도 축 처지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줬잖니? 앞으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애 맡아달라고 그러지 마라. 나 이제 바쁜 사람이다. 시모는 갱년기 핑계를 대며 자기가 황혼 육아를 할지도 모를 사태를 피해갔어요. 이런 말을 여기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를 저런 어른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먼저 우스운 소리라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를 키워서 시부 돈까지 쓰게 만든 거죠. 뭐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도 시모가 집에만 있기보단 밖에서 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허락해줬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솔직히 시모에게 애를 맡길 생각도 없었는데 굳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시모가
너무 얄밉고 재수없었어요. 애 보는 일도 뼈 빠지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은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남들은 자영업 도전해보려고 공부도 하고 큰 마음 먹고 시작한다는데 시모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작 손주 보기 싫어서라는 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이쯤에서 신우의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외동은 아니었고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신우도 시모 딸 아니랄까봐 시모 하는 짓과 아주 똑같거든요. 그런 신우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신우가 제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늘 명백했습니다. 부탁을 할 때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또 무슨 쓸데없는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나 미리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올케, 혹시 안 쓰는 통장 하나 있어? 있으면 나 좀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네? 다짜고짜 통장을 빌려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목돈이 조금 생겼는데 남편이 모르는 돈이라서 걸리면 나 진짜 죽어. 그러니까 올케 통장에 잠깐만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진짜 며칠이면 돼, 응? 신우가 시모와 닮은 점들 중에 하나가 사치가 심하다는 거였는데 이번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몰라도 아주버님 몰래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숨길 곳을 찾으려고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통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게 별로 의미도 없는 신우한테 통장을 어떻게 줍니까? 제 남편한테도 통장을 줘본 적이 없는걸요. 그렇게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신우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올케만큼은 믿잖아, 응?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올케가 잘 맡아주면 내가 올케한테 지분 좀 떼줄게.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며칠을 귀찮게 할 걸 알아서 하는 수 없이 잘 안 쓰는 통장에 신우 돈 5천만 원을 받아서 넣어두게 되었어요. 갖고 있기 찝찝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날 신우가 문득 그 돈을 달라고 한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서 돈을 입금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잔액이 모자란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여러 번을 해도 같은 반응이 나오자 당황해서 통장을 들고 ATM 기기에 조회를 해봤죠. 그랬더니 누가 신우 돈 5천만 원을 인출한 게 아니겠어요? 남의 돈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으니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빈손으로 집까지 돌아오는데 머리가 새하얘져 어떤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신우는 답답했는지 우리 집으로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를 본 겁니다. 냅다 달려와서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뺏어가서 본인 눈으로 확인했어요. 곧 통장 잔액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신우가 통장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뭐야? 미쳤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어쨌어? 내 돈 5천만 원 어디로 빼돌렸냐고? 저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돈 맡겼을 때부터 전 그 돈에 손도 댄 적 없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저도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생각 좀 해보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이 미친년이 남의 돈 잃어버려 놓고 뻔뻔하게 소리치네. 야, 장난해? 그럼 이 돈이 지금 제 발로 도망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야, 이 사기꾼아. 안 되겠다. 그냥 경찰서로 가. 경찰 앞에 가서도 그따구로 말할 수 있나 보자고. 이런다고 사라진 돈 돌아오는 거 아니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네요. 신우랑 저는 각자 다른 기분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길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졸지에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고 말았어요. 그때쯤에 제 전화가 울렸는데요. 시모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저를 자꾸 잡고 흔드는 신우를 밀치고서 시모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도 시모인 줄 알고 잠깐 저를 내버려 두더라고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라서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모 전화를 바로 스피커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예, 넌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그러더니 통장에 5천만 원이나 있더라. 그 돈 내가 좀 썼다. 식당에 수리할 게 있어서 썼으니까 좋은 일에 썼다고 생각해라. 괜히 돈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 안 해 만에 헛소리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가족한테 들어가는 돈이니 안 아깝지? 시모가 그 상황에 전화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시모의 존재가 제게 희망이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시모의 그 통화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신우에게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남의 돈 때문에 심장 철렁할 기분도 빨리 거둘 수 있었거든요. 대신 신우는 더 난리가 났죠. 범인이 제가 아니라는 당황스러움과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가 겸해졌을 거예요. 놀란 신우가 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핸드폰에 대고 다급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엄마, 5천만 원 엄마가 가져갔어? 엄마가 그 돈을 왜 가져가? 엄마, 진짜 올케 통장에서 훔친 거야? 그 돈 올케 돈 아니란 말이야. 그거 내 돈이라고. 엄마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서 써. 당장 내놔. 내 돈 내놔. 통화를 하던 신우는 돈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급기야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저한테는 조잘조잘 말도 많던 시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신우의 이성도 같이 끊어졌죠. 신우가 당장 시댁으로 쫓아가려는 걸 제가 붙잡았더니 신우가 밀치더라고요. 손길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 뒤를 급하게 따라갔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모녀 사이 싸움 구경도 하고 싶었고요. 시댁 아파트로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가 마중해 주더군요. 내 돈 내놓으라고. 엄마가 도둑이야? 왜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훔쳐가? 이 인연이 엄마한테 감히 큰 소리를 내? 누구 돈이든 엄마가 남도 아니고 좀 쓸 수도 있지 뭘 그래. 빨리 내 5천만 원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엄마고 뭐고 없어. 안 봐도 시댁에서 난리가 난 소리였어요. 혹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죠. 시모는 신우를 피해서 소파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뒤로 달려왔습니다. 신우가 프라이팬을 들고 시모를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저를 붙잡고 숨으니까 신우가 저한테까지 비키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졸지에 시모랑 신우가 저를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신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무나 맞으라는 듯 프라이팬을 휘둘렀어요.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그 프라이팬이 바로 시모의 뺨을 강타한 겁니다. 시모의 비명이 찢기듯 퍼지면서 시모가 그대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이러다 사람 한 명 잡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신우를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안 그러면 신우가 자빠진 시모한테 돌진해 몇 대 더 두들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진정되어 셋이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물론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내 돈 어디다가 다 썼냐고. 엄마, 진짜 나랑 경찰서까지 가야 입을 열 거야? 나도 빌린 돈이라고. 나 진짜 그 돈 없으면 죽어. 엄마는 엄마 딸이 죽어야 돈 어디 썼는지 말할래? 아, 아니다. 경찰서 가면 네 아버지가 날 집에서 내쫓을 텐데. 너야말로 엄마가 아무것도 없이 네 아버지 손에 쫓겨나는 걸 원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돈 어디 썼는지 얘기하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잖아요. 내가 어디 내 딸 돈인 줄 알았겠어? 넌 왜 네 통장에 남의 돈을 넣어놓고 난리야? 남 탓하지 말고 엄마 행동 거지나 똑바로 해. 자식 돈 도둑질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신우의 성화에 못 이긴 시모는 결국 저와 신우의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보다는 신우한테 하는 사과였습니다. 시모가 신우 앞에 냅다 무릎 꿇고 신우 손을 잡으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윤지야, 내가 미안하다. 나는 며느리 제 돈인 줄 알고 친구들이랑 잠깐 술 먹는 데 썼어.
식당은 장사도 안 되지. 식당 접으면 늙어서 손주나 보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도 내 나름 고충이 많아서 스트레스 좀 풀까 싶은 찰나에 얘 통장에 돈이 있길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인 거 알지? 시모가 울랑말랑하는 얼굴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통장의 존재가 시모 눈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지난날 남편에게 반찬을 가져왔다며 집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우리 집을 뒤져서 제 통장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조회를 해놨었기 때문에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아마 시모가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을 보자마자 훔치기로 마음먹은 듯했죠. 근데 그 큰 돈을 한 번에 날렸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모가 그 돈을 다 인출해서는 집들이 때 왔던 지인들과 도박을 하고 유흥하는 데 전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아줌마들이랑 개처럼 논다고 쓴 걸 내가 이해해줘야 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도 우리 딸 돈인데 당연히 바로 돌려주고 싶지. 그런데 내 손에 없다고.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시모는 식당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놀기만 해서 적자였어요. 오히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한 푼이 아까운 사정이었죠. 그건 시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답답하고 분했던 신우는 시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도 많이 놀라셨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19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시부는 딸바보라서 신우를 참 아끼는 분이셨는데요. 신우가 병원에 있다는 말에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내 딸이 쓰러져? 어디 몸이 안 좋은 거래? 이 와중에 시모 하는 짓이 진짜 철부지 그 자체였는데요. 시부가 제게 상황을 묻는데 시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부 뒤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겁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모든 상황은 시모로부터 비롯되었고 시모를 언급하지 않고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시부에게 사실을 전부 밝혔어요. 제가 사실을 말하는 동안 시모가 사색이 되어갔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엄청 보내더라고요. 별다른 방책도 없으신 분이 무작정 자기 탓만 피하려고 발악하는 게 참 어른답지 못해 보여서 웃겼네요. 아무튼 결국 진실을 알게 된 시부가 크게 분노하며 자기 뒤에 있는 시모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당신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어. 대체 언제까지 애들 발목 잡고 돈돈거릴 거야? 시부는 시모의 변명도 안 듣고 무작정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병실에 도착했는데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다 설명했더니 남편이 크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당신도 많이 억울했겠다. 내가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 당신 엄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더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싶어. 내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소갈이 엄청나게 했거든? 솔직히 지금 진심으로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어. 뭐? 안 돼, 이혼이라니. 내가 잘할게. 다신 엄마가 당신 주변 얼씬도 못하게 할게. 제발 이혼 생각은 하지 마. 당신처럼 마음 좋은 사람이 본인 엄마를 내칠 수가 있겠어? 나 솔직히 이대로면 당신도 못 믿게 될까봐 겁나. 나만 믿어. 내가 따끔하게 엄마한테 말할게. 나한테 첫 번째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기야.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가 내 가정에 손대는 거 나도 못 참아. 한 번만 기회 주라. 내가 다신 같은 일 없게 할게.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말할까? 오늘부로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기다려봐. 말하고 올게. 남편이 어지간히 이혼하기 싫구나 라는 생각을 이날 처음 했습니다. 수더분한 사람이라서 자기 부모를 배척하는 일은 못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나가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시부나 시모였겠죠.
아무튼 다행히 시부가 시모 대신 신우에게 5천만 원을 갚아줘서 아주버님과 신우 관계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도박과 유흥을 즐기고 다니면서 식당이 망한 걸 알게 된 시부는 바로 식당을 팔아버렸어요. 시모가 정신 차릴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며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남편도 시모한테 단단히 말했대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내인 저라고. 자기 결혼 생활에 더는 참견하지 말고 시부 말처럼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또 식구들 앞에 떳떳할 때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연을 끊어버렸다네요. 그리고 신우는 이번 일로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명품 가방을 다 팔았더라고요. 허튼 곳에 썼던 그 돈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면서 적금으로 다 때려 넣었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신우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올케,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몇 살 더 먹은 언니로서 참 부끄러운 짓 많이 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 그동안 민망해서 말 못했는데 올케한테 배운 거 많아. 올케만 괜찮다면 우리 계속 만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신우의 사죄를 그날 저는 받아주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싶었어요. 저도 제 커리어 망치면서 이혼하기 싫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들 시모를 내치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식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간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던 고민을 잠깐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어난 제 아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이 사태를 알리지 않았어요. 이미 작은 이모 일로 골머리 쓰고 계시는데 알려서 스트레스를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에서 이런 두 번의 실수가 일어난다면 그땐 모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저는 고민 없이 이혼을 택할 것 같아요. 그 뒤로 시모 소식은 근근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가 준 100만 원으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작은 방을 하나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시모도 알아서 그런지 그저 시켜주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상가 건물을 돌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 설거지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집안일 더럽게 못하는 시모가 이번 기회에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는 셈이 될 것 같아 나름 본인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시모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웃기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모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라는 시모의 방식이 저랑 맞지 않아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잘해줄 때 그걸 고맙게 여기고 베풀었다면 저런 꼴은 면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의 업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복잡한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일이 있곤 하는데요. 그마저도 또 시모 때문이네요. 시모가 가끔 제 회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거든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싹싹 비는지 모릅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나마. 너희 생활에 신경도 안 쓰마. 제발, 제발 내 집에만 돌아갈 수 있게 해다오. 내 꼬라지를 봐라.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솔직히 이만하면 됐잖아. 네, 아직도 그놈의 주둥이가 제 탓을 하는 것 보니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셔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셔야겠어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얼마나 뉘우치고 깨달았는지도 그때 가서 결정할 거고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들어가세요. 그렇게 시모가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네요. 저희 친정의 작은 이모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바빠진 저를 대신해서 작은 이모 병원에 혼자 가서
친정 식구들을 만나고 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들까지 손수 데리고 가서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오는데 그런 수고스러운 마음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 시부가 연락이 와서 시댁에 갔더니 집에 시모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히 서 있기만 했는데 시부가 시모를 집에 들이기로 했대요. 내가 이 사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대신 조건을 달았어. 너희가 맞벌이로 열심히 사니까 손주는 이 사람이 봐줄 거고 주말에도 젊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라고 드린 거니 알아서들 해라. 아유, 염려가 있겠어요? 내가 애 보는 건 기가 막히잖아. 아가, 걱정하지 말고 준석이는 내가 볼 테니 너희는 편하게, 응? 편하게 데이트도 하고 그래. 알겠지? 시모는 제 품에 안긴 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저희더러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라더군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시부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그랬거든요. 시모에게 신우 돈 대신 갚아준 5천만 원을 전부 갚으려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육아해야 할 거라고요. 시모는 그저 알겠다고 고맙다고만 했죠. 다행히 시모가 아들 손주 바보라서 저희 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주고 계세요. 올 여름에는 남편과 일주일간 시간을 맞춰서 여름 휴가로 하와이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물론 제 아들은 시모가 봐주실 테니까요. 저는 남편과 지금 연애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아요.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그때의 감정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이혼의 감정이 들었다면 사실 긴장해야 할 신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아들이 어리니까 당분간은 이혼 생각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30대 중반에 이혼해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입니다. 항상 읽기만 하던 사연글을 제가 써보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상간녀들에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몸소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건 모두 상간녀 때문이었어요. 그런 상간녀가 결국은 저에게 찾아와 제발 이혼하지 말라며 남편 좀 데려가라 부탁했던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결혼을 한 건 20대 후반이었어요.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된 사이로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때 만나고 서로 보지 못하다가 20대 중반에 만나게 됐죠. 그렇게 동창회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저희는 20대 후반 요즘 치고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예쁘게 꾸몄고 무엇보다 몸매도 날씬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일과 살림을 하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먹는 거로 풀다 보니 살이 점점 찌고 꾸미는 것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성격이 조용조용한 편이고 인내심이 좀 강한 편인데 한번 터지면 주체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한개 끝까지 참다 보니 점점 집에서 먹는 거로 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이유는 친정과 시댁의 환경에 있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고만고만하게 못 살아서 매번 돈 나갈 것 많고 집안에 아픈 사람도 참 많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집에는 아파도 봐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불행인 건 시댁에는 아픈 시부를 돌볼 사람이 시모뿐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시부는 병원을 무척 싫어하셔서 나이가 더 많은 시모가 시부의 병수발을 직접 해야 했어요. 아예 시모에게 모두 맡겨둘 수 없었던 저는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아픈 부모님을 위해 돈을 좀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유야 여럿이지만 결론은 살이 엄청나게 쪘고 애도 들어서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남편은
애를 만들 생각도 없어 보였죠.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 남편은 당신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마음이 생길 리가 있겠냐며 그런 식으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여자로서의 자신감은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날도 그런 연장선에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의 생일. 말하지 않아도 부부라면 그날이 부부가 함께 식사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생일날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연락했지만 연락도 안 됐어요. 뭐라고 문자라도 남겨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죠. 저는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생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집에서 기다리는 내내 연락도 되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남편의 몸에 묻은 낯선 냄새가 먼저 현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꽃향기 가득한 향수 냄새에 저는 멈칫했어요. 남편은 들어오더니 어색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당신, 외박을 하려면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냐. 하다못해 술 먹고 뻗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이라도 주던지. 이게 뭐야? 사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와? 피곤해. 할 이야기 있으면 내일 해. 내일도 주말이잖아. 당신 요새 왜 이래? 매번 늦고 연락 안 되고. 지금도 봐. 생일날 외박에 그 다음날 늦게 들어왔잖아. 지금 이 상황에 진정할 여자가 어딨어?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친구랑 술 마시다가 뻗어 쳐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온 거라고. 당신 바람 피지? 지금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엄청나거든? 게다가 친구 집에서 바로 왔다면서 머리는 멀끔하게 정리하고 옷도 어제 거랑 다른 거잖아. 친구 집에서 잔 사람이 아니라고. 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마누라라고 나 관리하냐? 그럴 시간에 네 몸매나 관리해. 되지도 않은 부부놀이 할 시간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무너졌어도 분노는 더 차올랐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방에 들어간 후 저는 몰래 남편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분명 거기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차에 도착해서 조수석을 살피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뒷좌석에 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작은 검은색 상자였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온통 어두운 색이라 미처 발견 못하다가 제가 폰으로 손전등을 켜고 찾는 바람에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솔직히 그 상자를 처음 봤을 때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뭘 샀나 보다 싶었는데 혹시 상간녀에게 사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졸도할 뻔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임신 테스트기였거든요. 저는 몰래 그걸 들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예 저를 아는 척도 안 했으니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시켜 상간녀의 집 주소와 회사 주소,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진도 찍었죠. 아주 나쁜 두 연놈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차라리 좋은 조건이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시모가 당신을 급하게 찾는다고 말하며 남편을 시댁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회사 앞에서 상간녀가 나오길 기다렸죠.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선명했어요. 저는 상간녀 앞으로 가서 까만 상자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남편 차에 흘렸던데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여기서 소문 다 나도록 이야기해도 난 상관없어. 그 상자를 보던 상간녀 얼굴이 싸해지더군요. 본인도 알았겠죠. 제가 누군지. 그렇게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공원에서 상간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미 해가 지고
공원에는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하더군요.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났어? 저 그런 사이 아닌데요. 다 알고 찾아왔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 너 왜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 차에 놔뒀어? 나 보라고 놔뒀니? 그런 건 아닌데. 너 남편애 임신한 거 맞아? 그 사람의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거 돌려주세요. 아, 우리 남편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구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제 말에 상간녀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안 할 거면 어쩔 수 없지. 나 너희 회사, 너희 집, 어디인지 다 알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건 아는데 네가 안 한다면 내가 다 말해줄게. 회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어때? 이제 좀 내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네가 남편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쓰면 나도 이번만은 묻고 넘어갈 거야. 결국 여기저기 소문낸다는 말에 상간녀는 절대 안 된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후회할 일을 왜 애초부터 시작했는지. 불쌍하기보다는 그 얼굴 보니 화가 더 났어요. 왜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울지 마. 울고 싶은 게 누군데 네가 울어? 너 피해자처럼 굴고 싶은가 본데 너는 가해자야. 다른 사람 괴롭히고 상처 준 피해자.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까? 결국 상간녀는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네가 우리 남편이랑 다시 만나는 순간이 너한테는 지옥이 될 거야. 내가 네 집과 회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잘 알아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이 똥줄 빠지는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상간녀가 갑자기 헤어지자 하니 자기 딴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겠죠. 아니면 그 상간녀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당신 누구 만나고 왔어? 신경 꺼. 네가 나한테 언제부터 신경 썼어? 내가 누굴 만나든 관심도 없잖아.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남편이 붙잡더군요. 너 그 여자 만났어? 당신이 뭔데 그 여자 만나서 상처를 줘? 열린 입이라고 다 한 줄 아나. 야, 이 미친 새끼야. 상처는 내가 받았다, 이 새끼야. 너 지금 바람 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 내가 그 여자 만나고 왔으면 뭐, 왜, 어쩔 건데. 그 여자 상처 줬으면 어쩔 거냐고.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한테 내가 유부남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큰 죄가 돼? 죄는 너희가 저질렀지. 유부남 주제에 회사에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더러운 새끼.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제 말에 놀라 벙친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흥분한 것도 남편은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본 남편은 적잖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상간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음이 막 아프고 그래? 근데 어쩌냐? 네 마누라가 난데. 그리고 네 새끼랑 붙어먹은 상간녀가 당신이랑 같은 회사인 거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그년이랑 붙어먹어봐. 아주 내가 회사며 그 여자 집이며 다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줄 테니까. 거기에서만 소문낼 줄 알아? 우리 집 아파트에도 소문 다 내서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그런 짓 하면 당신 잡혀가는 거 몰라?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괜찮아. 나도 그 짓 해놓고 편하게 살 생각 없어. 다 까발리고 나도 벌 받으면 되잖아. 유치장을 가든 벌금을 내든 감옥을 가든. 당신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었어? 그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고 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이혼해줄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각서 써. 그 여자랑 절대 안 만난다는 각서. 제 말에 진심을 읽었는지 남편도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각서를 썼어요. 그 각서가 유효하길 바라며 저와 남편은
다시 무늬만 부부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자그마치 1년 동안 말이죠.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티를 냈지만 결국 그 각서와 상간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집에 돌아왔어요. 바람만 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이어트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 따위는 다 허사였죠. 남편 마음은 제게 돌아올 여지가 1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무엇보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혼을 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처럼 비춰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만의 고민과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다시금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시부가 연락이 왔어요. 원래 연락은 시모가 하는데 시부에게 연락이 온 거죠.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시댁으로 잠시 오라는 말에 급히 오후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향했죠. 급하면 남편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시부가 남편에게 먼저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편이 혹시 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놈의 할망구가 노망이 났는지 식사를 안 만들어줘. 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고 오늘 점심도 안 먹었으니 네가 밥 좀 해다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네 시어머니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라. 저는 순간 철렁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데다가 시부의 긴 병에 수발을 들던 시모에게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의원에도 가끔 치매 걸린 어르신이 오시는데 식사 때를 잊는다던가 식사를 계속 하시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란 마음에 급히 시모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진단받은 건 인지장애였어요. 인지장애가 치매가 되면 집에서 돌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 더 실감이 났어요. 시모는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듯해요. 저는 그 결과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단 저는 시모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픈 시부 인지장애 진단받은 시모.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남편에게 집으로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시댁이 남편 회사와 가까워 회사에서 만나 같이 집에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택시 타면 교통체증 감안해도 남편 퇴근 시간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그 앞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 하하호 웃으며 나오는데 완전 열이 받았어요. 헤어지라고 했으면 회사에서도 영 끊어야지. 저렇게 즐겁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열받은 저는 남편 앞에 나타났죠. 제 얼굴 보더니 남편도 그 상간녀도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즐거워 보이네?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집으로 가려다가 당신 퇴근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로 왔지. 그런데 의외의 장면을 보네? 내가 각서 2장 집에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니 상간녀를 먼저 보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일단 차에 타자고 말했어요.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설마 당신 아직도 그 여자 만나? 딱 봐도 헤어진 느낌이 아닌데? 아님 각서는 쓰고 만남은 계속하고 뭐 그런 거야? 여보, 내가 각서를 쓴 건 맞는데 나 솔직하게 말해서 점점 그 여자한테 진심이 되어가.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그 여자한테서 사랑을 느낀다고. 부탁해, 나랑 이혼해줘. 당신도 나랑 사는 거 힘들잖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남편이 제게 그 상간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 여자를 사랑하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내가 그때 예쁜 몸, 예쁜 얼굴이 아니라서 이제 정이 다 떨어졌어? 너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다 그렇게 쉬운 거야? 싫으면 헤어지고 좋으면 만나고 그건 연애할 때나 하는 거지. 당신 결혼까지 한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제발 나 좀 놔줘. 당신도 그 편이 더 행복할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시부모를 떠올렸어요. 시얼은 생각을 하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로 당신 나한테 돌아올 생각은 없어? 없어. 나한테는 그 여자가 마지막 사랑이야. 그 이야기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어버렸어요. 그 탓에 안에 남아있던 커피가 밖으로 흘렀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일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상간녀를 찾아갔죠. 분명히 전날 상간녀가 남편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알고 보니 회사를 퇴사했더군요. 어제가 퇴사 날이었고요. 집도 이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것들이 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녁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였구나 하고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고 그 여자 데려와서 대면시켜주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그 여자가 왔더군요. 팔에는 아주 작은 아이를 안고 말이죠. 그때 임신 테스트기에 그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애 아빠는? 이 사람이 애 아빠예요. 와, 둘이서 아주 날 가지고 놀았네. 두 사람 애였는데 나한테는 아니라고 하고 여전히 둘이서 잘 만났다 이거야? 거기다 애까지 있고? 그럼 어떡해요. 그때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애한테 아빠는 주고 싶은 마음이라서요. 두 사람이 헤어져주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이 상황에 죄책감도 없어? 아니,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 거야? 죄책감이 왜 생겨야 하는데요? 솔직히 아줌마보다야 내가 더 예쁘고 오빠도 나를 좋다고 했고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은 아줌마뿐이잖아요. 오히려 아줌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 아닌가? 그냥 그때 알았을 때 이혼해줬으면 됐잖아요. 뻔뻔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다 놔버렸어요. 상간녀가 오기 전에는 남편을 설득해보자 싶었어요. 아픈 시부와 시모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되돌려 보려 했는데 이 또라이 같은 두 연놈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저와의 이혼 계획을 세웠더군요. 제가 소문을 못 퍼뜨리도록 이사까지 하고 직장도 옮기고요.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편 불륜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남편의 부모를 모시는 일을 하다간 도리어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스트레스가 최고에 이르니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이혼해줘.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솔직히 당신 애도 없고 지금 이혼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건 무슨 고양이 쥐 생각하는 짓인지. 누구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는데 왜 집값게 나를 신경 써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그딴 동정 같은 건 나한테 하지 마.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건 미친놈을 만나건 너랑은 이제 상관없어. 이혼해줄 테니까 위자료 다 내놔. 너랑 네 예비 신부도. 그리고 재산 분할 확실하게 반으로 하고 그거 아니면 나 이혼 못 해줘. 못하러 소송해. 그러면 당신 유책 배우자인 건 빼박이야. 혼외자 아들 있는 데다 상간녀도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으니까.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당신도 잘 알잖아. 나도 그만큼 큰 돈도 없고. 일시불 지급 안 하면 이혼은 없어. 돈은 알아서 마련해. 너랑 헤어지는 판국에 내가 당신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해야겠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잖아. 이 집 팔고 나한테 돈 주고 너희는 새 집에서 잘 살면 되지. 그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며 알아서 돈 마련하겠다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려니 아픈 사람 있는 친정 가봐야 속만 아프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 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시부 수발에 도움을 줬기에 제 물건이 시댁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오늘 하루 잘 거고 내일 주말이니 아침에 오라고 했어요.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날 시부모 밥을 차리고 제 짐을 싸고 있으니 시부가 묻더군요. 며느라가, 너 어디 가는 게냐? 왜 짐을 싸고 그래? 그 사람 오면 말씀드릴게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우리 안사람 그때 병명이 뭐라더냐? 나는 듣고도 잊어버렸어. 치매가 맞대? 치매는 아직 아니고 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집에서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간 보호나 요양원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에 시부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내 병수발은 이제 누가 들어주냐?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니니 밥도 제때 못 먹을 거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 네가 내 병수발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 말에 대답을 하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상간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현관에서는 시부와 시모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물건들과 통장 하나를 챙겨 나왔어요. 아줌마, 이혼하기로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본처로 행동할 거냐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아주 아나무인이 상간녀 얼굴을 보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시부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해줬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님 식사랑 수발 드는 건 여기 있는 아가씨가 해줄 거예요. 제 말에 남편과 상간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말해줬죠. 그저께 아버님 전화 받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다 왔어. 아무래도 오랫동안 아버님 병수발도 하시고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게 화근이었는지 인지장애 진단받고 집에서 쉬고 계셔. 그 탓에 계속 아버님 식사 준비 시간도 잊으시고 항상 들던 병수발도 제대로 못 하셔서 아버님이 걱정이 많았나 봐. 나더러 여기 살면서 병수발 들고 식사 준비 좀 해달라 하시잖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 저 여자랑 결혼할 건데 이제 그건 저 여자가 다 가져가야 할 부분이잖아? 제 말에 남편이 놀라며 묻더군요. 뭐? 인지장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려고 한 날 당신이 나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나도 잊어버린 거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날, 당신이랑 상간녀가 다시 만난 걸 안 날, 그날 나도 어머님 아픈 거 알았어. 그거 상의하려고 당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한 거고. 근데 뭐 이제 난 필요 없다며. 그럼 아니 5이서 잘 살면 되지. 결혼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양가 부모님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아픈데? 아, 몰랐어? 아파서 이 집에서 누워 계신 건 아버님이시고 이제 막 인지장애 진단받고 아프시게 된 건 어머님이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잘 모셔줘. 나는 이혼당했잖아.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알콩달콩 셋이서 살아야 할 세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난 시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버님은 몇 년째 누워 계시는데 삼시세끼 꼬박 챙겨드려야 하고 어머님은 곧 치매로 진행될지 모르니 잠시도 눈을 떼면 안 되거든.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부모님 모셔야 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설마 나 속인 거야?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원래 아프셨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수발 드셨거든. 근데 어머니 아프다는 이야기는 나도 오늘 처음 듣는 거라. 안 되면 두 분 다 요양병원 보내면 되지. 시부모가 들으면 욕 한 바가지 할 것 같은 말을 쉽사리 내뱉은 남편 놈을 보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잘하는 짓이다. 아버님 어머님 안에서 다 듣고 계신데 말을 해도 진짜 참 효자다 효자야. 뭐 두 분 어떻게 모실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 어머님은 병원 가기 싫어했지만 또 모르지 뭐. 아참, 그리고 당신한테 이거 주는 거 잊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내가 챙겨왔거든. 저는 남편이 아닌 상간녀에게 통장을 하나 줬어요. 상간녀는 통장을 보더니 슬쩍 웃더군요. 그 안에 남편과 모은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그 통장을 열자 그곳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이 찍혀 있었죠.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한도 끝까지 빌린 데다 기한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그 상간녀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관하고 있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당신 거잖아. 당신 미래의 와이프한테 줄게. 아마 다다음 달 말일까지였던 것 같은데 잘 갚아. 이제 나는 한시름 좀 놓겠네. 상간녀는 멘붕이 온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를 보던 남편 놈은 허둥지둥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괜찮아. 예전에 신혼집 팔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야. 미쳤어? 이 돈을 다 갚고 어떻게 살아? 설마 이딴 돈 갚으라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니지? 이러면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걱정 말라니까. 부모님은 병원 보내고 우리가 이 집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아니면 이 집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애써 행복회로 돌리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니 웃음만 나더군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들은 아니거든요. 시부모의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간녀랑 바람피느라 본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남편 놈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지만 알려줄 의리가 제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알고 피 보도록 놔두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좀 걱정이 되더군요. 합의로 했다가 돈 안 주면 말짱 도루묵인데 싶었어요. 그래서 합의 아니라 소송으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 합의하기로 한 거 혹시 모르니까 소송으로 하자. 당신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려면 소송이 가장 확실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할 테니까 둘 중에 누가 내든 확실하게 돈 줘.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두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소송에 돌입했죠.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이길 순 없었고 제가 원하는 바는 거의 다 이루고 이혼이 이제 코앞이었죠. 애가 없어서 그나마 짧게 걸렸음에도 몇 달을 허비했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혼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필라테스 예약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찐 살들, 남편과 함께 떠나보내기로 작정했거든요. 이제 신경 써야 할 건 제 인생뿐이었으니까요. 정말 마음 편하게 살도 빼고 열심히 꾸미고 취미생활도 동호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상간녀가 울상인 얼굴로 찾아왔더군요. 아줌마, 이혼하지 마. 제발 다시 당신 남편 좀 데려가. 그 시댁 사람들도 다 데려가고. 다짜고짜 저를 보더니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상간녀를 보니 그동안 아주 된통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예쁘던 얼굴은 다 상하고 그 상간녀도 저처럼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시댁과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 생각대로 된 건 결혼 그 자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생각과 빗나가 버렸을 테니까요. 여기 와서 이러면 곤란한데요? 전 남편이랑 저는 이제 남남이고 저는 법적으로 이제 곧 싱글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제 전 남편의 여자친구고요. 그리고 너무 웃기네요. 헤어지라 할 때는 못 헤어진다더니 정작 둘이서 저를 이혼하도록 만들고 나서는 이제 와서 이혼하지 말라니.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랑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왜 저한테 와서 이상한 소리 해요? 가족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해서 헤어져 줬는데 뭐가 부족해요? 제가 빈정대며 이야기하는 걸 눈치챈 듯 했지만 상간녀는 아주 절박하게 저한테 매달려 말하더군요. 우리 애 그 남자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고 그 사람 좀 데려가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시부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들지. 그 사람은 이런 나 무시하고 집안일까지 완벽히 해내기를 바라지. 그 와중에 그 사람 빚까지.
거기다 지금 당신이랑 이혼해서 내야 하는 위자료랑 재산 분할 생각하면 지금 눈앞이 어질어질하다고. 아줌마,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둘이서 잘 살아요. 나 2번 다시 2사람 사이 방해 안 할 테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내일이면 서류 정리 끝나서 싱글이에요. 그리고 둘이 못 살면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다 끝난 나한테 와서 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부부 일은 부부 둘이서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해 좀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당신이 마지막 사랑이라더라고. 그러면 그 사랑에 보답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당신도 그 남자 사랑한다며. 그럼 빚이 얼마던 시부모 수발을 얼마나 힘들던 그건 당신이 가져가야 할 일이지. 나한테 이야기한들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줘요? 나 이제 그 집안이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과할게. 사과한다고. 미안하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줘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한패나 다름없잖아. 그 집이 그 모양 그 꼴인 거 알면서 나 거기로 들어오게 만든 거 아냐.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지고 나 빼내라고. 제발로 그 집에 들어가 놓고는 뭐? 그리고 네가 나를 쫓아보냈잖아. 나한테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며? 네가 네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책임은 네가 져야지. 네가 애초에 유부남이랑 바람을 안 폈으면 애를 안 가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네 가정은 아주 행복한 꿈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꿈도 크지. 너 같은 상간녀가 잘 되면 그거야말로 세상이 이상한 거지. 네가 왜 그런 일 당하나 싶지? 다 네가 만든 업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그 남자 맡아줘. 괜히 나한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저는 꽥 소리를 지르고는 목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 명함을 하나 꺼내서 줬어요. 시부모 모시기 힘들면 전문 병원에 맡겨. 물론 돈은 다 받을 거고 할인 같은 건 안 돼. 환자가 너무 싫어하거나 폭력적이어도 안 되고. 둘이서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연락 줘. 우리도 환자 유치 요즘 많이 하려고 하거든. 힘들어서 저한테까지 와서 하소연하는 환장하다 못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상간녀에게 병원 영업까지 하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간녀를 두고 병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상간녀가 그 짧은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당시에 저는 상간녀가 회사를 퇴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하면서 시부모를 결국은 모셨다는데 시부가 시모가 하던 반찬 맛 안 난다고 몇 번을 퇴짜 놓고 반찬 새로 만들게 했대요. 거기다 시모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치매가 생각보다 일찍 왔고요. 계속 말썽을 피워서 상간녀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더군요. 게다가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해서 신혼집을 처분한 돈 중에 남은 돈은 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분할이었지만 남편과 상간녀 2사람이 각각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었잖아요. 기한 연장이 안 돼서 결국은 바로 갚아야 했는데 돈 없어서 시부모 집까지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시부모 집도 담보대출로 한도 끝까지 대출 끌어당긴 상태였고 팔아봐야 몇 천만 원 팔고 나와서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상간녀 명의로 돈을 좀 빌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다 예상했었어요. 그걸 예상 못한 건 전 남편이었죠. 솔직히 그런 현실 같은 건 다 내다버리고 상간녀와 달콤한 꿈이나 꾸던 놈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상간녀도 전 남편도 꿈에서 깨어나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었겠죠. 상간녀가 다녀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저희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전화를 모두 무시했더니 직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이혼 전이랑은 정반대였거든요. 항상 대화하려면 제가 가야 하고 제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전 남편이 저와 대화하기 위해 애쓰는 걸 보니 밖으로 나온 저를 보고
전 남편이 살짝 놀라더군요. 저도 그간 살을 많이 뺐거든요. 거의 15kg를 운동과 식이 조절로 감량했으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예전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사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폭식이 줄어서 빠진 것도 있긴 했죠. 어쨌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전 남편이 살짝 놀라더군요. 당신 못 알아볼 뻔했어.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왔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난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는데? 우리 이제 헤어졌고 서류 법적으로 정리 다 끝났고 뭐가 필요한데? 나는 당신한테 이제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없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서 한시도 당신 생각 잊어본 적이 없어. 정말 그 여자는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여자는 당신뿐이었다는 생각을 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전 남편을 보니 저는 오히려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사랑? 너 나한테 사랑이라는 단어 말할 자격도 없거든? 너의 마지막 사랑이 너의 상간녀라는 걸 내가 직접 너한테 들었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무슨 일 있어? 설마 그 여자 도망갔니? 제 말에 전 남편이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려다 꾹 참았어요. 애는? 애도 데리고 갔어. 종이 한 장 놔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아이도 아니었더라고. 뭐? 내 애가 아니라 딴 남자애였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진짜 나쁜 년이라고.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했지만 나도 그 여자한테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애 가졌다고 속이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시부모 모셔야 하고 내 빚 조금 있는 걸로 좀 압박받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 다 팔아서. 딱 보니 여자도 빚질 생각은 없어 보였고 값비싼 물건 팔아서 자기 명의로 돈 된 거 다 갚을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도망간 거랑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여자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나한테 와도 된다는 말이지. 당신 어쩔 수 없이 나랑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여자. 얼마 전까지 마지막 사랑이라던 여자를 그렇게 말하는 전 남편을 보니 속에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놈은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나 하고요. 저한테 한 말 따위는 아주 까맣게 까먹어버렸는가 아니면 저놈에게 사랑이란 입맛대로 바뀌는 건가 싶었죠. 아주 똥을 싸요. 제자리는 무슨 제자리? 우리가 헤어진 게 제자리야, 이 또라이야. 상간녀 도망가고 나니까 누구 하나라도 시부모 수발 들어줄 여자 찾고 싶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당신한테 돌아가는 일 없어. 그러니까 뻘짓 그만하고 돌아가서 시부모님이나 잘 모셔. 상간녀 없으면 너 혼자 모셔야 될 거 아냐? 여보, 다시 생각해봐. 당신은 끝까지 이혼 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를 멈춰 세웠었어야지. 왜 버스 다 떠나가고 뒤늦게 손을 흔들어? 늦어도 한참은 늦었어. 그런 말할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결국 저의 빠른 손절에 전 남편은 떨어져 나갔죠. 상간녀며 전 남편이며 아주 바람직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 거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게 왜 유부남을 건드려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유부남 주제에 젊은 여자랑 왜 바람이 났는지, 그걸로도 모자라 불륜하는 인간들 주제에 본처 내쫓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지 이런 꼴 보여주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상간녀들이 이런 사연글을 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참에 말해주고 싶네요. 남의 가정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작업 걸면 나중에 피 보는 것은 너다 라고 말이죠. 저야 그 상간녀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발과 전 남편의 빚 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지금은 완전히 결혼 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전 남편 때문에 완전 개박살난 제 멘탈과 자존감도
이제 거의 다 돌아왔고요. 사실 상간녀와 전 남편이 저한테 교대로 와서 사정할 때부터 자존감은 돌아와 있었죠. 그렇게 즐거운 취미 생활도 갖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즐기고 있어요. 다만 결혼에 대한 회의는 여전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깊고 결속력이 강한 관계라는 건 마음이 변했을 때 정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이혼을 통해 톡톡히 배웠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돈으로 작지만 아파트 사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제 글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익숙치 않은 글을 쓰느라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 글 읽고 답답한 속 뻥 뚫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